젊고 유능한 사람이 필요하오. 우리와 함께하면 앞길이 환하게 열릴 것이요. 탁자 위에는 은자와 황금이 산처럼 쏴여 있었습니다. 촛불빛을 받아 눈앞에서 반짝이는 그 금덩이들 앞에서 청년 하나가 조용히 서 있었지요. 한양 변두리에서 평생 구경도 못할 금액이었습니다. 노모의 약값도 되고 전당포 빚도 갚고도 남을 금액이었지요. 영상대감과 이조판서, 수십 년 동안 조정의 인사권과 재정권을 쥐고 흔들어온 두 사람이 그 청년에게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황금을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공손히 고개를 숙이고 사양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조판서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지요. 후회하는 날이 올 것이요. 그 말이 현실이 되는 데는 열흘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장원급제자에게 내려진 첫 발령지는 한양에서 이틀을 꼬박 걸어야 닿는 변방의 역참이었지요. 두 사람은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청년의 품 안에 5년치 장부가 들어있다는 것도 모른 채였지요. 이 청년이 누구인지, 그 장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사랑과 행복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궁궐 깊숙한 곳, 바깥에서는 찾을 수도 없는 밀실이었지요. 창도 없었고 환기구도 없었습니다. 외벽은 두꺼운 황토벽이었고 그 안에 촛불 하나만 타오르고 있었지요. 오래된 먹냄새와 밀람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방 안가득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하나, 의자 하나, 그리고 무릎을 꿇고 있는 청년 하나뿐이었지요. 벽에는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았습니다. 이 방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조정 안에 몇이나 될지 알 수 없었지요. 청년의 이름은 김문석이었습니다. 나이는 26이었지러. 거짓골을 간신히 벗은 듯 차림새는 수수했지만 그 등이 곧았습니다. 무릎을 꿇었어도 허리가 굽지 않았죠. 두 손을 바닥에 짚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 어깨에서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문석의 그림자가 벽 위에서 길게 일렁였지요. 그림자가 흔들려도 문석의 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임금이 탁자 뒤에 앉아 문석을 내려다보았지요.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이 청년의 어깨를 훑고 손을 훑고 고개 숙인 각도를 살폈지요. 두려움을 찾는 것인지 각오를 확인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밀실 안에 두 사람의 숨소리만 있었지요. 밀람 냄새가 짙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조정이 썩은 뿌리를 도려내라. 6글자였습니다. 짧았지만 그 말이 밀실 안에서 오래 울렸지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간청과도 같은 무게가 담겨 있었지요. 문석은 고개를 더 깊이 숙이며 두 손을 바닥에 짚었습니다. 그 손이 떨리지 않았지요. 임금은 더 말하지 않았고 문석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이 필요하지 않았지요.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이 곧 약속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누구인지, 어떻게 이 자리에 이르렀는지 알려면 몇 해 전으로 돌아가야 했지요. 비가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한양 변두리 좁은 골목, 진흙탕 한가운데서 몰락한 양반 가문의 자식 김문석이 엎어진 채 매질을 당하고 있었지요. 매를 드는 자는 인근 전당포 주인이었는데 문석이 꾸어간 돈을 석 달째 갚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매가 등 위에 떨어질 때마다 진흙탕이 사방으로 튀었지만 문석은 이를 악물고 소리 하나 내지 않았지요. 골목을 지나던 사람들이 흘깃 보다가 고개를 돌렸고 아이를 업고 지나가던 안악은 아이의 눈을 가리며 발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아무도 멈추지 않았지요. 전당포 주인이 가버린 뒤에도 문석은 한동안 진흙탕 위에 엎어진 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겨우 몸을 일으켜 우물가 돌담에 등을 기댄 뒤 진흙투성이 손으로 우물물을 퍼올려 입안에 털어넣었지요.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였는데 뱃속이 텅 비어 물을 삼켜도 허기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문석이 12살 때 세상을 떠났고 그 뒤로 어머니 혼자 삭바느질로 문석의 글 공부를 뒷바라지했지요. 바늘이 손가락을 찌르는 날에도 멈추지 않던 그 손을 문석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포기할 수가 없었지요. 과거 준비에도 돈이 들었고 누워있는 노모의 약값도 들었으며 꾸어 쓴 돈이 쌓이면서 전당포 주인의 매질이 석 달째 이어졌습니다. 집에는 사흘째 기침이 가라앉지 않는 노모가 누워 있었고 약탕기는 사흘째 비어 있었죠. 문석은 비를 맞으며 우물가에 선 채 품 안에서 낡은 붓 하나를 꺼냈습니다. 과거를 준비하며 날마다 들고 다니던 붓이었는데 붓끝이 이미 닳아 있었지요. 이것으로 장원을 하겠다고 가문을 일으키겠다고 다짐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다짐이 지금 이 진흙탕과 매질 앞에서 얼마나 허황된 것이었는지 빈 뱃속과 진흙투성이 옷이 이미 말해주고 있었지요. 문석이 붓을 두 손으로 쥐어 꺾으려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내 팔자에 무슨 글공부냐? 빗소리가 그 말을 덮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우물 옆에서 물동이를 이고 서 있던 여자 하나가 문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 알 수 없었지요. 비가 쏟아지는데도 처마 밑으로 피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는데 얼굴에는 천연두를 알꿀엔 곰보 자국이 볼과 이마와 턱에 깊이 패여 있었습니다. 남루란 배치마에 맨발인 것으로 보아 어느 집 노비였지요? 그런데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가엾이 여기는 눈도, 구경하는 눈도 아니었는데 무언가를 오래 들여다보다가 마침내 확인한 사람의 눈으로, 문석의 이마에서 눈으로, 눈에서 인매로, 인매에서 턱선으로 천천히 움직였지요. 여종이 물동이를 내려놓고 문석 앞으로 천천히 다가와 몸을 낮추어 문석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빗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우물물이 넘쳐흐리는 소리만 들렸기요. 여종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선비님 얼굴에 만인이 우러러볼 재상의 기운이 있습니다. 그 붓을 꺾지 마십시오. 문석은 그 말에 피식 웃으려다가 멈추었지요. 여종의 눈이 웃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조롱도 동정도 아닌 진심이었는데 그 눈이 빗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지요. 여종은 품 안에서 손바닥만한 쌀 주머니와 낡은 책 한 권을 꺼내 문석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주인집 몰래 빼돌린 것이 분명했지요. 책 겉장에는 장원급제, 비책이라는 글자가 먹으로 반듯하게 적혀 있었는데 책장이 빗물에 젖기 시작하자 여종이 품 안에서 기름 보자기를 꺼내 능숙하게 감싸주었습니다. 미리 준비해온 것이었지요. 여종이 몸을 돌리며 안개 속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하자 문석이 뒤에서 이름을 물으려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여종이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말했지요. 과거에 급제하기 전까지는 저를 찾지 마십시오. 그 뒷모습이 안돼 지워질 때까지 문석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빗물이 온몸을 적시맨 것도 느끼지 못한 채 쌀 주머니와 기름 보자기에 쌓인 책을 품 안으로 끌어당겨 꼭 눌렀지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지요. 그날 밤부터 문석은 붓을 꺾지 않았습니다. 노모가 잠든 뒤에도 촛불을 끄지 않았지요. 송아가 건네준 책은 예사로운 것이 아니었는데 역대 과거 시험의 출제 경향이 연도별로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당대 조정의 흐름을 읽는 방법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조정의 안과 밖을 꿰뚫어 본 사람이 오랜 시간을 들여 만든 것이었지요. 문석은 책을 처음부터 한 줄씩 읽으며 붓으로 옮겼습니다. 겨울이 왔지요. 손가락이 얼어붙어 붓이 뻑뻑하게 움직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모의 기침소리가 밤새 들렸고 약탕기에 물을 올리고 나서도 다시 책상 앞에 앉았지요.
쌀 주머니에 쌀이 떨어지던 날에는 산에서 나무를 해다 팔아 쌀을 사고 끼니를 줄였습니다. 우물가에서 만난 곰보 여종의 눈빛이 떠오를 때마다 붓에 힘을 주었지요. 봄이 되어 과거 시험 날이 왔습니다. 시험장 안에서 문석은 붓을 들고 답안지를 바라보았는데 책에서 읽었던 흐름이 눈앞에 그대로 펼쳐졌지요.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답안지를 내려놓고 시험장을 나왔을 때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었지요. 결과는 사흘 뒤에 나왔습니다. 장원이었지요. 거짓골로 진흙탕을 기던 사내가 하루아침에 장원급제자가 되었다는 소문이 한양을 뒤집어 놓았는데 꽃가마가 문석의 초라한 집 앞 골목에 당도했을 때 골목 사람들이 몰려나와 구경했습니다. 불과 석 달 전 전당포 주인에게 매질을 당하던 사내가 꽃가마를 탄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 얼굴들이었지요. 문석은 꽃가마에서 내려 골목 안으로 들어갔고 문 앞에 서서 눈물을 흘리는 노모의 손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삭바느질로 굳은 살이 박인 그 손이 떨렸지요. 아무 말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꽃가마의 흥분이 가라앉기고 전에 조정의 실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조판서 최 씨와 영상대감 윤 씨였지요. 두 사람은 수십 년 동안 조정의 인사권과 재정권을 쥐고 흔들어온 자들이었는데 배경도 줄도 없는 자가 실력 하나로 장원을 했다는 것이 두 사람에게는 경계해야 할 신호였습니다. 자신들이 모르는 사람이 조정에 들어오면 언젠가 어떤 방향으로 칼이 될지 알 수 없었지요. 두 사람은 사람을 보내 문석을 불러들였습니다. 안내를 받아 들어선 방 안에는 촛불이 여럿 켜져 있었고 향냄새가 가득했지요. 탁자 위에는 은자와 황금이 산처럼 쌓여 있었는데 문석이 한양 변두리에서 평생 구경도 못할 금액이었습니다. 영상대감이 잔을 들며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지요. 젊고 유능한 사람이 필요하오. 우리와 함께하면 앞길이 환하게 열릴 것이요. 문석은 황금 더미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였지요. 노모의 약값도 전당포 빚도 갚고도 담을 금액이었는데 매질을 당하던 날도 물배를 채우던 날도 이 정도면 끝낼 수 있었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황금이 촛불빛을 받아 눈앞에서 반짝였지요. 그런데 그 순간 우물가가 떠올랐습니다. 비를 맞으며 서서 자신을 바라보던 곰보 여종의 눈빛이었지요. 가엾이 여기지도 구경하지도 않던 그 눈이었는데 그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선비님 얼굴에 만인이 우러러볼 재상의 기운이 있습니다. 그 붓을 꺾지 마십시오. 황금 앞에서 손을 뻗는 것은 붓을 꺾는 것과 다르지 않았지요. 황금의 빛이 더 이상 눈 안으로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문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을 향해 공손히 고개를 숙이고 사양의 뜻을 밝혔지요. 영상대감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고 이조판서가 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그 눈 안에 차가운 것을 번뜩했습니다. 후회하는 날이 올 것이요. 문석은 그 말에 대꾸하지 않고 자리를 나왔지요. 문을 등지고 걸어 나오는 동안 등 뒤에서 칼날 같은 시선이 꽂히는 것이 느껴졌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열흘이 채 지나지 않아 나타났습니다. 장원급제자에게 내려진 첫 발령지가 변방의 말단 관리직인 역참 찰방이었지요. 한양에서 이틀을 꼬박거려야 닿는 곳이었습니다. 발령장을 받아든 문석은 조정복도에서 한동안 그것을 바라보았지요. 같은 날 발령장을 받은 동기들이 복도를 지나쳤는데 한 명은 사헌부, 한 명은 홍문관, 한 명은 승정원이었습니다. 모두 한양 아니었지요. 문석의 발령장에 적힌 지명은 그 누구도 말을 꺼내지 않는 변방의 이름이었습니다. 동기들이 문석의 발령장을 보고 시선을 피했지요. 한 달 전만 해도 장원을 축하한다며 잔을 건네던 자들이었는데 복도를 걸어 나오는 동안 이조판서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후회하는 날이 올 것이라 했지요. 그 말이 이렇게 빠르게 현실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발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 보았지요. 장원급제를 하던 날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던 그 하늘이 지금은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그때 손을 뻗었다면 지금 이 발령장은 없었겠지라는 생각이 스쳤지요. 세상이 돈과 줄로만 돌아간다 해도 그 눈빛을 배신할 수는 없었는데 문석은 그것을 삼키고 골목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노모는 문석이 옷가지를 접어 보따리에 넣는 것을 바라보았지요. 싹바느질로 평생을 버텨온 사람이었는데 세상이 아들 편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보따리 매듭을 묶고 일어서려는데 노모가 문석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힘이 없는 손이었지요. 문석이 고개를 돌리자 노모가 아들의 손등을 천천히 쓸었는데 진흙탕에서 매질을 당하던 날도, 약탕기가 비어있던 날도, 꽃가마가 골목 앞에 서던 날도 잡아왔던 그 손이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노모의 손이 문석의 손 위에서 떨렸지요. 그 떨림이 말이었습니다. 문석은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가 천천히 놓고 일어섰지요. 짐보따리를 어깨에 걸치고 문을 나서며 골목어귀에서 한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노모가 문틈에 손을 짚은 채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문석은 그 모습을 눈 안에 담고 돌아섰습니다. 변방으로 향하는 긴 길 위에서도 송아가 했던 그 말을 버리지 않았지요. 그 눈빛이 자신에게서 본 것이 무엇인지 언젠가 반드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역참 찰방으로 부임한 문석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말 냄새와 집 냄새가 뒤섞인 변방의 작은 역참이었지요. 건물 한쪽이 기울어져 비가 오면 방 안으로 빗물이 샜고 전임 찰방이 쓰던 책상 서랍 안에는 역참을 오가는 백상들에게서 뜯어낸 돈이 장부에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문석은 그 장부를 꺼내 처음부터 훑었지요. 이튿날부터 역참을 찾아오는 백성들의 말을 직접 들었습니다. 억울하게 뜯긴 세금을 바로잡았고 중간에서 사라지던 공납물이 제자리를 찾았지요.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한 달이 되면서 변방 구석에 청렴한 찰방이 왔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석은 그 소문을 듣고도 하던 일을 계속했지요.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역참일을 마치고 나면 종종 근처 산길을 혼자 걸었는데 그 산길을 걷다 보면 가끔 멀리서 짐승과는 다른 사람의 기척이 느껴졌지요. 가까이 다가가면 아무것도 없었는데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며칠째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역참 문 앞에 여행객처럼 차려입었지만 눈빛이 다른 낯선 사내 하나가 찾아왔지요. 발소리가 조용했고 주위를 살피는 방식이 오래 익힌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사내는 문석을 안쪽으로 이끌어 문을 닫고 주위를 한 번 더 살핀 뒤 품 안에서 암행어사 마패를 꺼냈지요. 문석은 그것을 바라보다가 사내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권력에 굴하지 않는 자를 찾았다 하십니다. 임금께서 직접 고르셨습니다. 문석은 두 손으로 마패를 받아쥐었지요. 차갑고 묵직한 감촉이 손바닥 안에 가라앉았는데 변방으로 밀려나던 날 삼켰던 말들이 이제야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마패를 품 안에 넣고 창밖을 바라보았지요. 어둠 속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역참문을 나서자 안개가 무릎까지 차올라 있었지요. 문석이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안개 속에서 멈추지 않고 천천히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고 걸음을 멈추자 안개 속에서 사람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얼굴이 보이기 전에 걸음걸이가 먼저 익숙했지요. 송아였습니다. 우물가에서 헤어진 뒤 처음이었지요. 남루한 배 치마가 아닌 단정하게 빗어올린 머리에 수수하지만 반듯한 차림이었는데 허리가 고닫고 시선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문석은 그 자리에 서서 말을 찾지 못했지요. 송아는 문석 앞에 서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이 사실은 영모로 모함받아 몰락한 대사성의 딸이었다는 것을 말했지요. 가문이 무너지던 날 아버지가 형장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보았고 그날부터 노비로 숨어들어 조정 대신들의 비리를 하나씩 수집했다고 했습니다. 우물가에서 문석을 처음 보았을 때 이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했지요. 문석은 그 말을 들으며 한동안 안개 속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물가에서 비를 맞으며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이 동정도, 구경도 아니었던 이유가 있었지요. 처음부터 목적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책을 건넨 것도 재상의 기운이 있다고 한 것도 모두 계획이었냐고 물었지요. 송아가 잠깐 멈추었다가 계획이었지만 거짓은 아니었다고, 그 얼굴에 그 기운이 없었다면 처음부터 다가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석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안개가 두 사람 사이를 천천히 흘러가는 동안 배신도 감사도 아닌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가슴 안으로 밀려들었다가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문석은 마패를 품 안에서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것 하나를 위해 5년을 기다렸습니다. 송아가 품 안에서 두꺼운 장부 하나를 꺼내 문석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날짜와 금액, 이름, 거래처에 증인들의 이름과 거처까지 낱낱이 적힌 장부였지요. 문석은 한 장씩 넘기다가 첫 장에서 손이 멈추었는데 영상대감과 이조판서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후회하는 날이 올 것이라 했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스쳤지요. 문석은 장부를 덮고 송아를 바라보았고 송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새벽 안개 속에서 해가 뜰 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군문장이 열리던 날 아침 하늘이 맑았습니다. 영상대감 윤 씨와 이조판서 최 씨가 국문장에 들어서며 자리에 앉아 서로 낮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웃기까지 했지요. 수십 년 동안 조정을 쥐락펴락하며 수없이 적들을 밟아온 자들이었는데 어느 변방찰방이 자신들을 건드릴 수 있겠냐는 빛이 그 얼굴에 역력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국문장 안에 울렸지요. 그때 문이 열리며 문석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변방찰방의 걸음이 아니었지요. 허리가 고닫고 시선이 국문장 안을 가로질렀습니다. 영상대감의 눈썹이 찌푸려지며 웃음이 멎었지요. 문석이 국문장 한가운데까지 걸어 들어와 멈추더니 품 안에서 암행어사 마패를 꺼내 바닥에 던졌습니다. 쇠소리가 국문장 전체에 울렸지요. 백성의 피눈물을 빤 죄 이 마패가 증명한다. 영상대감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고 이조판서가 반쯤 일어났지요. 그때 문이 다시 열리며 송아가 5년 동안 하나씩 찾아낸 증인들이 들어왔습니다. 앞이 굽은 농민,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산인, 눈이 움푹 꺼진 전직관리가 차례로 들어서며 한 사람씩 자신이 겪은 일을 말하기 시작했지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상대감이 자리에서 일어나 모략이라고 꾸며낸 것이라고 소리를 질렀지요. 이조판서가 증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부정했습니다. 비리장부가 펼쳐지고 증인 하나가 말을 마치면 다음 증인이 이어받았는데 하나씩 쌓이는 말들이 두 사람의 발밑을 조여들었지요. 국문장이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조판서가 먼저 무릎을 꿇었지요. 영상대감은 주먹을 쥔 채 서서 문석을 노려보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저 아래를 내려다보기만 하던 눈에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지요. 네가 감히 누구를 건드리는 것이냐고, 이 조정이 네 손으로 바뀔 것 같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석은 마패와 증인들과 펼쳐진 장부를 가리키며 조용히 말했지요.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영상대감의 입이 열렸다가 닫히기를 반복하다가 주먹이 천천히 풀렸습니다.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꺾인 적 없던 그 허리가 천천히 굽어지며 무릎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국문장 안에 울렸지요. 그 소리가 가라앉고 나서야 국문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포졸들이 두 사람의 팔을 잡아 끌어내는 동안 국문장 안은 아무 소리도 없었지요. 문석은 그 자리에 서서 바닥에 놓인 마패를 바라보았습니다. 진흙탕에 엎어져 매질을 당하던 날과 오늘 사이에 얼마나 긴 시간이 있었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지요. 국문장 입구 기둥 옆에서 송아가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형장에서 돌아가시던 날부터 5년이었지요. 그 5년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마침표를 찍고 있었는데 송아는 눈을 감았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문석은 최연소 2조 판서에 임명되었습니다. 임명교지가 내려지던 날 조정 대신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지요.
불과 몇 해 전 변방으로 밀려나던 말단 찰방이 이조 판서의 자리에 오른 것이었는데 문석은 교지를 두 손으로 받아주며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진흙탕에서 매질을 당하던 날 붓을 꺾으려던 그 손, 비를 맞으며 서서 자신을 바라보던 곰보 여종의 눈빛이 차례로 떠올랐지요. 그 눈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송하의 가문 복권은 문석이 직접 청한 것이었지요. 영모로 모함받아 형장에서 돌아가신 대사성의 누명이 벗겨지는데 5년이 걸린 셈이었습니다. 복권 교지가 내려지던 날 아오지의 묘소를 찾았지요. 산길을 오르는 동안 발소리 외에 아무 소리도 없었는데 묘소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자 봄바람이 묘소 위 풀잎을 흔들었습니다. 아버지가 형장에서 돌아가시던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소리내어 울지 않았던 송하가 그날 처음으로 어깨를 떨었지요. 5년 동안 이를 악물고 버티던 그 시간이 그제야 풀려나오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문석은 화려한 비단옷을 차려입고 송하가 머물고 있는 집 앞에서 문을 두드렸지요. 문이 열리고 송하가 나왔을 때 문석은 말을 고르다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단옷이 마당 흙 위에 닿았지요. 송하가 당황하며 일으키려 했지만 문석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물가에서 붓을 꺾으려던 사내를 붙잡아 주어서 고맙소. 이제 그 은혜를 평생으로 갚고 싶소. 송하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문석을 바라보았지요. 눈이 붉어졌는데 묘소 앞에서도 참았던 눈물이 지금 다시 올라오려 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데 한참이 걸렸지요.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조 판서가 된 뒤에도 문석은 화려한 가마를 타지 않았습니다. 낡은 나귀를 타고 송하와 함께 저잣거리를 돌며 백성들의 억울한 사정을 듣고 시장 어귀에 앉아 국밥 한 그릇을 나누었지요. 국밥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갈 때 문석은 우물가에서 물배를 채우던 날을 떠올렸는데 그 시절이 멀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조 판서가 나귀를 타고 다닌다고 그 옆에 곰보 자국 가득한 여인이 함께한다고 사람들이 수군거렸지요. 문석은 그 말을 들으며 송하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햇살이 그 볼 위에 곰보 자국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는데 비를 맞으며 서서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이었지요. 송하는 듣지 못한 척 앞을 보며 걸었고 문석은 그 옆모습을 잠깐 바라보다가 함께 앞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걷는 저잣거리에 저녁 햇살이 길게 깔렸지요. 사람의 운명은 하늘이 정하지만 그 운명을 지키는 것은 눈앞의 황금이 아니라 사람과의 약속이라 했습니다. 문석이 우물가에서 붓을 꺾지 않은 것도, 황금 앞에서 손을 거둔 것도, 송하가 5년을 기다린 것도 모두 그 약속 하나에서 비롯된 것이었지요. 그리고 그 약속은 조정의 썩은 뿌리를 뽑고 두 사람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지켜온 약속이 있으신가요? 눈앞의 것을 포기하면서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 약속이 언젠가 운명을 바꾸는 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